명희씨, 이제 떠들막 조용히 봐. 조용하라고요? 예. 단돌맘님, 조용해. 이제 대화명 외웠지? 단돌맘님, 원희어멍, 마미, 화양연화. 가입했어요. 뭔데요, 대화명? 동현맘. 그 다음에 개똥이네. 그 다음, 누구 저 뒤에, 아, 수정씨. 크리스탈. 그 다음에 미도리. 맞아요? 아니, 그 옆에. 미도리가 누구라고? 그럼 그 옆에는? 에? 실명 써요? 대화명은? 아니, 강의를 누가 들었는데, 두 분 중에? 미도리님이 들었다고? 월천에서? 아니, 제가. 뭐, 씨. 내가 강의 누가 들었다 하는데 또, 자기가 들었다 해놓고는 또 뭐. 강의 듣긴 듣죠. 아니. 그러니까 학교 강의를 새언니가 듣고, 올케가 듣고, 신우한테 소개했다고? 참, 신우가 미도리님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써니윤희님은 왜 대화명을 바꿨어? 자기 이름을 이제 알리고 싶어서, 써니윤희 갈로 열고 자기 이름 밀어놨더라. 그, 같이 오신 분 대화명이 뭐라 했어요? 어? 알콩달콩? 지난번에도 왔죠? 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대화명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노. 뭐라 했어요, 대화명? 아, 섬꽃말이. 이름, 대화명 이쁜데 그래. 내가 왜 기억을 못하지? 율금초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그 옆에는? 뭐? 수인맘. 맴 율금초등학교 3학년. 원래 오리지널 3학년들 다 어디 갔노? 율금초등학교 오리지널 3학년. 자오님하고 뭐 많이 쓰잖아. 그 오늘 두 분은 처음 뵙네요? 네. 어디 맹율금이에요? 네. 전에 제 강의 들었어요? 네. 언제? 작년에? 재작년도 듣고? 예. 거북이님, 그 옆에는? 이하경, 그래. 처음 뵙네요? 어디서 왔어요? 처음 왔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왔어요? 아직 시원입니다. 애가. 근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 스포츠센터 애가 다니는데요. 네. 여기 한번 와보니까 여 선생님이 오늘 강의가 있다 해서 놀러 와봤어요. 스포츠센터? 삼청에. 아, 복타. 복싱 뭐 이런 거 하는 거 맞죠? 네. 아, 그거 재밌어요? 경제 체육이라고 애는 복싱을 안 하고요. 네. 지금 그 수업 아, 애기가, 나 엄마가 복싱한다고. 깜짝 놀랐네. 다음 주에 우리, 여기 놀러 가는 거 알죠? 좀 떠들지 말고 들어봐. 아이씨. 영주 무슨 말 놀러 가는데 지금 자리가, 내 자리가 비었어요. 마감됐습니다. 마감됐어? 어이씨. 그럼 취소. 댓글 달았나? 마감 안 되는데? 어제 6명 비었다 했잖아. 신혁이 엄마가 2명 마감됐다고? 네. 그리고 이번에 갔다 오면 이제 여름에는 제 생각인데요. 캠프함 하려고. 2박 3일.
왜? 길다고요? 웃긴데 진짜. 저는 2010년하고 11년인가 두 번 호시호치에서 강의 듣는 엄마하고 겨울 캠프를 했거든. 경주에 하나 리조트 빌려가지고 아이들하고 뭐 행복 가족 캠프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때 엄마들은 다 짤딱하던데. 밥도 안 해도 되고. 어? 밥을 해야 된다고? 뭐 젊은 엄마들 캠핑 가는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 리조트 이런 걸 빌려가지고 이제 밥 안 하고 애들 실컷 놀리고 엄마들은 이제 수다 떨고 강의 듣고 이런 거. 그때가 제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강의 전성기. 그 조그만 호시호치 서점에 엄마들이 70명 80명씩 와가지고요 진짜 출입문 바로 앞에도 막 앉고 신문지 깔고 앉고 막 이랬다니까. 어떤 수성구에 소문 나가지고 그때 우리 애가 고등학생 때지. 그러니까 입시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엄마들이 그때 주로 입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입시 이야기 하면 들을 사람이 없잖아. 다 초등 1학년 뭐 2학년 3학년 이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아까운 입시에 관한 정보들이 썩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입시 귀신인 거 모르죠? 해마다 하나씩 내 합격시키잖아요. 상담하러 오는 애들. 모르는구나. 전설인데네. 원래도 고3 둘이 왔잖아요. 3명 왔나? 대구고등학교 전교 1등에서 10등 하는 애 둘하고 그 둘 중에 하나는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실패했어. 하나는 내 말 안 듣고 너무 안전빵 지원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이 없지. 자,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들이 어차피 주말 되면 애들하고 어디 돌아다니더라고. 캠핑도 가고 뭐 체험학습 다니고 이래. 그럴 것 같으면 이왕이면 그 가족 단위로 다녀봐야 맨날 싸워요. 다니다가 내가 다녀보니까 출발 5분 만에 우리 마누라하고 싸운다니까. 그 당시에 내비도 없어가지고 지도책을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옆에 우리 와이프가 지리교육과 출신이잖아. 그래서 옆에 지도를 주고 좀 길 찾으라 하고 나는 운전하는데 길 못 찾는 거야. 어디 스페인 여행 간다 하면 막 환장을 하고 막 검색하고 이래가 자기 여행 스케줄 짜면서 내하고 다닐 때는 절대 길 안 찾아. 가면 막 신경질 나고 또 막 이래가지고요. 싸우고 막. 가족 단위로 가봐야, 물론 가족끼리 오손도손하면 참 좋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족끼리 오손도손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다. 진짜예요. 왜 우리 안에 오랫동안 옳고 그름이라는 그 가치가,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이 되어 있죠. 양식이라는 것이 먹고 소화하면 내 생명이 되잖아요. 그냥 둘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영원히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먹히는 거라. 그죠? 양식이, 음식이, 식재료가 우리 안에서 먹히면 내게서 소화되고, 소화되면 내 생명의 일부분이 돼요. 그래서 다시는 내하고 분리할 수 없게 돼. 이건 강의 때 말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 하다 갑자기 또 그래 오손도손 왜냐하면 이 선악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깊이 소화됐어요. 그래서 우린 다 옳고 그름을 내 생명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눈 뜨고 입 열면 전부 옳고 그름에 관해서 말하죠. 아이들한테 했나 안 했나, 왜 이랬노, 왜 저랬노, 니 나쁜 놈이다, 뭐 니 공부할 자격이 없다, 뭐 전부 이런 말 하죠. 이게 옳고 그름이 우리 안에 깊이 소화돼서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가족끼리 참 오손도손 하고 싶은데 전부 각자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어. 신랑은 신랑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옳고 그름이라는 건요, 옳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게 없거든요. 정의는 항상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피차 간의 옳음이 충돌하는 거죠. 살아보면 알죠.
우리 와이프는 보니까 책을 읽다가 아무데나 던져놓는 거라. 그게 자기 오름이라. 자기 기준이에요. 생활 방식이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좀 이따 또 볼 거잖아. 이렇게 하더라고. 맞는 말이죠. 나는 그 꼴 보면 미치겠는 거라. 나는 책꽂이에 책이, 예를 들어, 보다가 말았으면 딱 접어가지고, 아니면 책갈피에 끼워가지고, 원래 자리에 딱 꽂아 놓는 거, 이게 이제 내 오름이죠. 그래야 집안이 전체적으로 깔끔해지니까. 결혼하고 함께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불꽃 같은 연애를 5년이나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저는 솔직히 좀 여자들에 관심이 없었는데, 왜냐면 데모한이라고, 저 4학년 때 진짜 바빴잖아요. 27이었는데, 그때 6월 항쟁이 일어났어. 그 당시에 제가 경북대학교 복학생협의회 의장이었어요. 유시민이 서울대에서 그거 했죠. 복학생협의회 의장 하다가 사고 쳤는데, 저도 그러면서 수배 받고 쫓기고, 뭐, 맨날 시위대를 이렇게 이끌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그때 이미 4대를 졸업하고 돈을 벌고 있었어. 나는 돈 없는 가난한 청년.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계속 제 따라다니면서 용돈 주고 있잖아요. 저는 늘 말했거든요. 운동가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 좋은 남자 나타나거든 빨리 결혼해라 하면서 내가 항상 조언했어. 근데도 맨날 상도식 하면서 그렇게 5년 이상을 이제 연애를 했는데 딱 결혼하니까 물론 이제 그때도 제 일방적이었죠. 우리 와이프는 순종적이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착하고 이런 편이고 저는 전형적으로 나쁜 남자, 비형 남자, 전형적인 그런데 함께 살아보니까 이제 뭐 원래 연애할 때도 그렇죠. 연애 해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한 석 달은 막 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석 달 이후부터는 서로 막 구속하고 막 이러죠. 노래 가사에도 그런 거 많잖아. 사실 진짜 살아보면 이제 너무 다른 게 많이 드러나서 사사건건 내 기준과 와이프의 기준이 달라요. 가족끼리 함께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 지금 캠프 가는 이야기 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 가족끼리 여행 다니면 물론 나름 추억도 있고요. 사진 많이 남지. 저도 아이하고 정말 체험학습 많이 다녔거든요. 내가 이제 뭐 해외를 아이하고 돌아다닐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국내는 내가 아이하고 가능하면 돌아다니려 하고 차 몰고 갈 수 있는데 웬만한 데 다 갔어요. 너무 먼 데는 못 갔지. 지금 못 간 데가 저기 강화도, 인천 이쪽, 또 파주 그 외에는 제가 거의 다 갔는데 근데 많이 싸웠죠. 그리고 젊은 엄마들도 보니까 다 그렇고 뭐 50보 100보죠. 이왕이면 놀러 가는 거 같이 다니자고 그러면 훨씬 재밌어요. 행복이 훨씬 풍성해지고 그래서 이제 2달에 한 번쯤은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캠프 뭐 이런 이름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다양한 경험도 쌓고 이제 하려고 지금 이번에 영주 무선마을 가는 게 4번째죠. 4번째. 그게 이번이 5월이니까 방학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7월달에 방학하죠. 7월 언제쯤 하는 거? 말쯤 해요. 그러면 하여튼 방학 기간 중에 여름방학은 짧으니까 캠프를 한번 하려고 제가 지금 마음으로 구상하고 있어요. 특별한 비용 말고 이제 밥값하고 숙박비만 이제 내면 되도록 엄마들 좋은 강의도 좀 듣게 하고 이제 맨날 제 강의만 들으니까 지겹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끄떡이면 안 되지. 눈치가 왜 이래 없노? 그래도 아니 좋아요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런 말 내가 하면 안 되지 내 입으로. 뭐 세상을 바꾸는 15분 기사코 뭐 들어봐 봐야. 그래서 전에 지금 한 5, 6년 전에 캠프를 2번 겨울에 했거든요. 한 번은 80명 갔어. 물론 아이들 숫자를 합해서. 그 다음에는 120명인가 갔어. 그때는 제가 잠수내도 열심히 하고 이럴 때니까
잠수네 엄마들 중에도 다른 도시 사는 엄마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어린이 서점에서 제 강의 듣던 엄마들하고 이렇게 진짜 재밌었는데 아빠들도 몇 번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연습으로 지금 놀러 다니는 건데 협조를 안 한다. 특히 우리 힐스테이트 엄마들이 지금끼리 맨날 놀러 다니고 힐스테이트 도서관이 망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그 도서관을 아지트 사면 지금끼리 맨날 좋은 거 다 하고 하여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연구소 문 닫아요. 원래 토요일은 점심때 문을 여는데 내일은 우리 저학년 아이들 수학 공부하는 이쪽을 칸막이 하려고. 처음에 우리가 연구소 이거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는 소망이 뭐였는가 하면 이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소통하고 그죠? 이렇게 책도 읽고 보드게임도 하고 재밌게 노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이 특히 직장 다니고 이런 엄마들이 우리 저학년 아이들을 우리한테 이제 맡기고 꼭 타가소 같이 퇴근할 때까지 이제 잘 돌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놀릴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저학년 아이들한테 우리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시키잖아요. 잠수는 영어 시키잖아요. 영어는 그래도 여기 방이 있어서 다행인데 이제 제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학년은 지금 제가 아이들하고 수학 공부를 하죠. 이제 저학년은 우리 모기님이 하는데 이렇게 휑한데 여기서는 엄마들 모여서 떠들고 뭐 모기님 혼자 저기서 애들하고 수학 공부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민망하고 모기님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애들도 저기 있다가 여기서 소리 나면 저 위로 일나가지고 쳐다보고 처음에는 이것도 없었죠. 이것도 어떻게 그는 우리가 생각을 했나 몰라. 완전히 이거 매일 공개 수업하는 거잖아. 선생님 주고 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막 모기님이 막 뭐라 해가지고 아이들 낸 게 이거 모기님 집에 있는 책장을 들고 온 거라.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를 임시로 한 거죠. 신기해요. 책장을 이만큼 들고 왔는데 여기 책이 또 꽉 차 있잖아. 위에까지. 그죠? 어디서 책이 자꾸 나는지 몰라. 가 아니고 제가 다 산 거예요. 그리고 또 기증받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책은 기증받았어요. 북부도서관에서 2,000권 그리고 잠수에서 저하고 같이 활동하던 지인들이 지금 아이들을 다 키우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후에 좋은 책들 이제 집에 사놓은 것들 그리고 여기는 전부 영어, 엄마표 영어 교재들이죠. 이것도 다 기증받은 거예요. 이거는 한 권도 우리가 산 게 없죠. 옛날에 우리 애 할 때 하던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 최신으로 하는 ORT까지 다 기증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책들은 좀 매달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좀 구입하는 편이고요. 아이들 좀 책 읽히고 싶어서 아이들 관찰했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책들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해도 여전히 우리 꼬마들이 저 안에서 밖에서 떠들면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이래가지고 모기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칸막이 공사를 내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공사하기 때문에 와도 아무도 못 만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유런초등학교 언제 가더라?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설마? 예? 아, 율하? 율하. 보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강동초등학교도 가던데? 강동도 거기서 안 가까워요? 강동 안심역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그래, 율하 가면 율금 엄마들이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야지. 아니, 이게,
안 사주려면 말고 뭐. 그랬죠? 내가 미리 예약했다고?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무슨 집인데요? 와서 봐야 돼요? 그래. 아니, 맛있는 거 사주면 내가 묻는 데서 열심히 대답한다니까? 어제는 학교 갔지? 그래, 고산초등학교, 그것도 수성구라고. 맞지? 고산 수성구 맞아요? 난 동구인 줄 알았는데 수성구대? 엄마들 얼마나 많이 묻는지. 엄마 앞에 영어 이야기를 했거든? 제가 지금 학교 다니면서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책 이야기도 매일 똑같은 이야기 하는 줄 알지? 매주 책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선택한 책은 선인장 호텔. 어떤 놈은 선인장 모텔 카더라. 출판사 마루벌이죠, 마루벌. 마루벌은, 이 독특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출판사죠. 그림책 내는 유명한 출판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소개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대부분이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책들을 많이 내요. 얼핏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1차적으로만 보면 이 선인장 호텔처럼 생태동화죠, 이거. 선인장 호텔은 전형적으로 생태동화라고 이렇게 과학동화라고 알려져 있죠. 그 미국에서는 유명한 과학동화로 선정돼가지고 상도 받고 막 이런 책이에요. 이거 말고도 마루벌 하면 또 뭐 있더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밖에도 제가 좋아하는 유태인 그림책 작가 프레드릭슨 레오니온이 아시죠? 프레드릭을 제외하고 몇 권의 책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마루벌에서 번역해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루벌의 책들은 전부 생각을 깊게 해야 하는 이런 철학적인 책들, 의미를 건져 올리기 좋은 그런 책들이 많죠. 시간만 있으면 마루벌 책만 가지고도 뭐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어제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이 선인장 호텔을 애기들이 막 읽어주는 동영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틀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직접 읽어야 되겠죠? 반응이 없다. 브렌다 기버스, 이 미간 로이드, 이 두 분은 미국 사람들이죠. 작가는 그렇게 뭐 크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몰라도 되고. 선인장 호텔. 어이씨. 뜨겁고 메마른 사막의 어느 날이었어요. 키 큰 사과로 선인장에서 빨간 열매 하나가 떨어졌어요. 툭! 그 열매는 모래 위에서 세 쪽으로 갈라졌지요. 까만 씨들이 쏟아져 나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늘한 저녁이 되었어요. 늙은 사막쥐 한 마리가 기어나와 단물이 많은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모래 위로 종종종 사라졌죠. 수염에 붙었던 씨 하나가 팔로버드 나무 밑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요. 씨가 그곳에 떨어진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 나온 전박이 사막 다람쥐의 눈에도, 팔로버드 가지 높은 곳에서 지저귀던 방울새의 눈에도 띄지 않았거든요.
건조한 날이 오래 계속되다가 비가 흠뻑 내렸어요. 그러자 곧 땅을 뚫고 선인장 싹 하나가 비죽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린 싹은 아주 조금씩 자랐어요. 팔로우드 나무가 뜨거운 여름볕과 추운 겨울밤을 지켜주었지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엄마 손 한 뼘 크기예요. 가시 사이로 사막개미가 오르내릴 만큼밖에는 안 되었지요. 비가 내리고 꽃들이 곱게 피어났어요. 선인장은 긴 뿌리로 물을 듬뿍 빨아올려 통통해졌죠. 젊은 사막쥐 한 마리가 기어나와 팔로보드 나무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는 보금자리를 꾸미기 위해 총총히 떠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면 선인장은 몸속에 모아둔 물로 자랐어요. 그러면 통통했던 몸이 곧 홀쭉해졌지요. 팔로보드 나무가 작은 잎들을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선인장을 가릴 만큼의 그늘은 늘 남아있었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은 이제 5살 어린이 키만 해요. 큰 토끼 한 마리가 선인장 그늘에서 쉬면서 선인장을 갉아먹었어요. 그러다 저만치 늑대가 어슬렁거리자 바로 옆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은 엄마 키 2배만큼 자라 늙은 팔로보드 나무 옆에 곧고 늠름하게 섰지요. 그리고 태어난 뒤 처음으로 하얗고 노란 꽃을 꼭대기에 피웠답니다. 그때부터 선인장은 해마다 봄이면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딱 하룻밤 피웠다가 뜨거운 낮이 되면 바로 져버렸지요. 꽃들은 사막 친구들에게 어서오라고 손짓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새와 벌, 박쥐들이 꿀을 먹으러 끊임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꽃이 지고 열매가 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열매는 아주 빨갛게 익어 벌어졌죠. 도마뱀 무늬 딱대구리가 열매를 먹으러 왔다가 안전하고 먹이가 많은 선인장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새 호텔을 짓기에 딱 알맞은 곳을 찾은 것입니다. 딱따구리는 곧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구는 길고 딱딱한 불이 하나였어요. 딱딱딱 선인장 둘레를 둥글게 판 다음 딱딱딱 깊숙이 파들어가 편안하고 넓은 방을 만들었지요. 선인장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딱따구리가 판 구멍 끝에 새껍질이 생겨서 물기가 마르지 않았거든요. 딱따구리는 이제 더운 낮에는 그늘지고 추운 밤에는 따스한 훌륭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선인장은 몸에 해로운 벌레들을 딱따구리가 잡아먹어 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지요. 60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 호텔은 아빠 키 3배만큼 되었어요. 옆에서 큰 가지가 뻗어 호텔도 더 넓어졌습니다. 딱따구리는 이제 새 구멍에서 삽니다. 전에 쓰던 구멍은 난쟁이 올빼미가 들어와 살고요. 그 위 옆 가지에는 흰줄 비둘기가 둥지를 틀었지요. 새들은 가시가 난 선인장 꼭대기에 살면서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몸을 지킵니다. 사막은 온통 개미와 쥐, 도마뱀과 뱀, 토끼와 여우들이 사는 크고 작은 구멍들로 가득합니다. 150년이 지나자 선인장에도 크고 작은 구멍들이 수없이 생겼지요. 이제 이 거대한 선인장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아빠 키 10배나 되는 키에 가지는 7개나 뻗었습니다. 무게는 8,000kg. 자동차 5대를 합한 만큼 무거웠죠. 모두들 선인장 호텔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새들은 알을 낳고 사막쥐는 새끼를 길렀죠. 곤충도 박쥐도 이 호텔에서 삽니다.
한 동물 가지고 이사를 가면 또 다른 동물이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해마다 봄이면 꿀과 달콤한 빨간 열매 잔치에 초대되었지요. 20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늙은 선인장 호텔은 거센 바람에 휩쓸려 모래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죠. 가시난 거대한 가지들도 힘없이 부서졌죠. 선인장 호텔 안 높은 곳에서 살던 동물들은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갔어요. 그러나 곧 낮은 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지네와 전갈, 개미와 흰개미들이 이 쓰러진 호텔의 새 손님이 되었죠.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선인장 호텔을 지탱해주던 줄기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알록도마뱀이 벌레를 찾아 선인장 위로 줄다름을 쳤습니다. 땅뱀도 그늘 밑에 또 아래를 틀었지요. 그리고 주위에는 온통 아주 조금씩 자라는 선인장 숲이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몇은 뜨겁고 춥고 비오고 메마른 날들을 견뎌내고 또 다른 선인장 호텔이 될 만큼 크게 자라나겠지요. 이 사과로 선인장은 미국 남부 애리조나주하고 멕시코 북부에 산대요. 이 그림체를 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 전형적인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사막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학 그림책인데 제가 어제 네이버에서 이제 선인장 호텔로 검색해서 이제 뭐 이런 이 책에 대한 이런저런 다른 해석이 있나 싶어서 뒤져봤거든요. 온 블로그는 오만 걸 다 뒤져봐도 다른 해석이 없어. 전부 뭐 생태동화다, 뭐 과학동화다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 근데 검색창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동영상 코너가 있죠. 네이버 검색하면 블로그 나오고 밑에 뭐 이렇게 나오죠. 동영상의 제일 첫 번째 동영상이 누구 동영상인 줄 알아요? 아니? 모기님 동영상. 옛날에 우리 교회 젊은 어떤 친구가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란 그 강의를 패러디 해가지고 거기에 도전하겠다고 이제 사람을 바꾸는 15분이라는 동영상을 몇십 편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형제들 가운데 그런 이제 15분 동안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할 만한 내용을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씩 일요일마다 불러가지고 촬영을 했어. 그때 이제 모기님도 그게 섭외가 들어가지고 20분짜리 동영상을 촬영했잖아요. 그게 네이버에 떡 있더라니까. 근데 모기님 가져온 동영상을 내가 어젯밤에 보니까 이 책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막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 자기는 선인장 호텔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냥 평범하고 의미 없는 과학 그림책이 어떤 사람의 손에 딱 들리면 이게 전혀 다른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어제 쭉 읽으면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또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변화시킨 우리 스승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마침 5월달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골랐어요. 뭐 쭉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선인장은 이제,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많은 그 생태계에 기여를 하는 거죠. 다른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아까 여기 선인장 쓰러지는 장면을 보니까 꼭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생각도 나고요. 여러분들 아직 젊은 엄마들 다 살아계시죠? 안 계신 분도 있나? 있겠지. 우리 부모님들 인생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꼭 이 선인장 호텔 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기 전 인생을 들여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키워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눈이 썩은 동태눈깔 같아가지고 그 부모님의 깊은 어떤 것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이제 좀 크면 부모님도 판단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엄마가 왜 저래? 아빠가 왜 저래? 이렇게 한다니까. 이 진짜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모르죠. 세상에서 그냥 옳고 그름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많이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남을 잘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높이 평가하죠.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논술심 칠 때도 항상 비판적 사고 이런 걸 이제 중요하게 평가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데는 그런 옳고 그름이 아주 중요하고 일상을 사는 데는 또 운전을 할 때는 교통신호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런 옳고 그름 말고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옳고 그름 이게 문제인 거라. 제가 늘 말할 때 옳고 그름이 이런 거예요. 뭐 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어떤 기제 이게 우리 안에 다 내장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는 32살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했죠. 32살. 여러분들 요즘 내가 저학년 학부모 교육 가보면 엄마들이 진짜 애기 같아. 내가 그만큼 늙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정말 엄마들이 애기가 물론 안 애기 같은 엄마들도 있어. 늦게 애를 낳은 엄마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30대 초반 이제 그죠? 진짜 막 솜털 보송보송한 애기 같다니까. 내가 안쓰러워 죽겠어 엄마들 보면.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나이라는 뜻이잖아. 우리 엄마 32살에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그 보송보송한 애기 같은 엄마가 아들 셋을 덩그러니 남기고 아무 그죠? 아버지 뭐 살아계실 때도 능력 없이 막 노름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폐병 걸려가지고 계속 병원 다니고 뭐 입원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사셨기 때문에 무능력하기도 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그 32살에 혼자 돼가지고 우리 삼형제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했겠지.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한 번도 그냥 그 엄마에 대해서 진짜 깊이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잘 없죠. 나중에 되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비산동 살았는데 진짜 6학년 때예요. 6학년 때 그때 우리 형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라도에 있는 어떤 공장에 인쇄소에 안경점에 사원으로 가고 저하고 이제 엄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가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거든요. 이교대 할 때 섬유공장에 일하러 가면 겨울 되면요 해가 빨리 져. 엄마가 5시 반 6시쯤 되면 출근을 하는데 그때는 벌써 해가 어둑어둑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는데 밤일을 하러 이렇게 슬럼가의 낡은 집 대문을 이렇게 나서는 엄마를 보면 그때 어린 마음에 이상하게 너무 엄마가 불쌍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기도를 했다니까. 어릴 때 내가 교회 다녔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25될 때까지만 우리 엄마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요. 이거 진짜예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왜냐하면 내 어린 마음에 내가 한 25쯤 되면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엄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엄마, 하나님, 25 될 때까지만 우리 엄마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근데 내 25대 가지고 있잖아요. 엄마한테 뭐 용돈을 주기는 커녕. 근데 내 데모한다고 돌아다니고 맨날 수배 받고 있잖아요. 엄마 막 울고 막, 제가 4학년 때 그 경대 본관 앞에서 총장실 있는 곳이 본관이죠. 본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데, 그 이제 한복 입고 가마에 떼기 천막 쳐놓고요. 하여튼 그 이제 6월 항쟁이 막 이렇게 막 임박한 시기에 일부러 이제 학교 내 학생들을 이제 자극하려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총학생 회장은 아니었지만 뭐 선배니까 운동권 선배니까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래 막 우리 엄마 학교에서 막 집에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 막 우리 엄마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막 우리 형이 그때 가톨릭병원 레지던트로 있었는데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네가 미쳤나 하고 막.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25만 되면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내가 막상 25 됐는데 전혀 없고 오히려 내 인생 안 풀리면 엄마 원망하는 거라. 제가 제일 속상할 때 항상 엄마한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나도 다른 아들처럼 학교 보내주지. 근데 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다고 했죠.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는데 내가 학교만 보내줬으면 내가 서울대 갔을까 아이가 하면서 맨날 엄마한테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학교 아니 이 애기들을 중학교도 못 보내는 그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졸업식 앨범도 없다니까. 집이 가난해가지고 앨범도 안 사주더라고. 못 샀죠. 안 산 게 아니라. 남들은 졸업하면서 졸업장을 다 그 원통에 있잖아요. 똘똘똘 말아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원통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앨범도 없고 이러니까 졸업장 그냥 혼자 한 손에 똘똘똘 말아가지고 집에 왔거든요. 생각하기도 싫은 어린 시절인데.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삼형제를 키웠잖아요. 실제로 우리 엄마는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비산동 살았다고 했죠. 비산동 교회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어느 해인가 1980년대에 하여튼 어느 해에 그 교회에서 장한 어머니상을 줬어요. 어버이날. 워낙 우리 엄마가 이제 이렇게 신문날만 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 삼형제가 아무도 그래도 깡패 안 되고요. 그 비산동에서 대부분 깡패 되거나 소매치기 되거나 삼천교육대 가거나 막 이랬거든. 왜냐면 환경이 너무 열악한 슬럼 가가지고. 근데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그런 범죄 길로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장한 어머니상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누구나 봐도 헌신적으로 사신 분이죠. 근데 우리 자식들은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못했다니까. 심지어 뭐 25대가 엄마를 뭐 행복하게 해드리기는 커녕 내가 40이 됐는데도요. 저는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못 줬지, 안 준 게 아니라. 제 인생도 참 기구하죠. 25만 되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엄마 고생 안 시키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진짜로 저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용돈을 못 드려봤어요. 왜? 돈 번 짓을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 선인장, 거대한 선인장이 쓰러지듯이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신경에 침투해가지고, 우리 형이 신경외과 전문이에요. 근데 우리 형도 모르는 거라 책 찾아보더만은 뭐라 하더라, 무슨 신드롬 하면서 뭐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로 인한 신드롬 뭐 이런 식으로 아직 병명도 확정되지 않은 그 이상한 바이러스가 침투해 와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던 교회를 와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라. 우리 엄마 여기 영남고등학교 바로 옆에 아니다
보성 은하 살았거든요. 지금도 우리 형이 보성 은하 살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바로 2층에 사는데 창문 너머에 조카들이 다니던 영남고등학교가 있어. 조카도 다니고 우리 아들도 다녔고 늘 그 창문 너머 거실 창으로 영남고등학교 식당 애들 막 점심때면 떠들고 이런 소리를 듣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영남고등학교 담이 안 보인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했어요. 그리고 한쪽 눈이 있을 때라도 이제 그렇게 그리워하던 우리 스승과 이제 교회를 보고 싶어가지고 한쪽 눈 실명했지만 한쪽 눈을 가지고 이제 교회 몇 주 오시고 이랬는데 좀 시간이 흐르니까 또 한쪽 눈도 완전히 안 보여. 두 눈이 다 이제 안 보이게 됐죠. 그리고 좀 있으니까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해가지고 7개월 동안을 누워 계셨어요. 발끝부터 점점 마비되더라고. 나중에 되니까 목만 살아있어요. 여기까지만. 만약에 우리 엄마가 우리 목사님을 못 만났더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 고부 갈등이 심했다고 했죠. 엄마만 들으면 엄마 말이 다 맞아. 32살에 과부돼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내한테 이럴 수 있나. 이 엄마는 항상 이 레파토리. 우리 형수는 내가 다 찌그러가는 이 집안에 김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이 집안을 일으키려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것도 다 맞아. 우리 형수는요. 우리 집에 시집 형이 의사잖아. 어쨌든 뭐 고등학교 때 연애해가지고 우리 집에 시집을 오면서 초년 때 자기가 번 돈 800만 원을 그때 돈으로 8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비산동 단칸 셋방에 살던 우리가 처음으로 이 800만 원을 가지고 대명 일동에 방 3칸 달린 전세를 얻었다니까. 내가 군대 갔다가 또 말년 휴가를 나오니까 내 방이 떡 생겨 있는 거라. 우리 형수 덕분에. 그리고 우리 형수는 그날 이후로 계속 나가서 이제 일하고 피아노 교실, 웨딩샵, 뭐 있지 또 목욕탕. 저기 도리공원 건너편에 그 피라미드라고 옛날에 유명한 목욕탕 했죠. 지금은 맨 그 자리에 저거 하잖아. 요양병원. 그러니까 계속 일해가지고 이제 우리 김씨 집안을 일으켰죠. 우리 형수는 그런데 탁월해요. 공부는 되게 못했는데. 우리 형은 저 목인님보다 더 나쁜 고등학교. 여상 중에서 제일 따라지 중에 하나인. 대구에서 여상 중에 제일 따라지가 뭔가 하면 경희여상이죠. 맞나? 경희여상 다음이 뭔가 하면 경상여상. 밑에서부터 시작하면. 아니에요? 어? 더 나쁜 데도 있어? 구남여상이 더 나빠? 아씨, 잘 모르겠네. 하여튼 제일 좋은 여상이 제일여상이잖아. 제일여상, 그 다음 대구여상, 경북여상.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 우리 형수는 경상여상 야간부를 나왔어. 얼굴은 진짜 이뻐. 우리 형수 언니가 있는데 이 두 자매가 정말 비산동 소문난 미인이라니까. 그 언니는 깡패들이 자꾸 치군대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얼굴에 그래가지고 흉터 막 나고 있었어. 하여튼 근데 굉장한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다른 능력이 있어. 아니 예쁜 거 말고요. 우리 형수는 다른 능력이 있더라니까. 이 관계 이런 걸 잘하고요. 이래가지고 은행 이런 걸 잘해. 뭐 이렇게 은행하고 이렇게 관계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뭘 하고 갚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잘하더라니까. 우리 형은 그런 거 하나도 못하거든. 그 지금 우리 형 지금 뭐야 10층짜리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형수가 시집 와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서 조카도 이제 제대로 못 키우고 엄마가 대신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집안을 일으켰죠. 복학하고 나서 등록금도 우리 형수가 계속 됐어. 데모하니까 장학금 못 받잖아. 열심히 공부해야 받는데. 그러니까 이 두 옆에 내가 입만 열면 서로 자기 오름이, 자기 선악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부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우리 형이 퇴근을 못하게 됐잖아요, 나중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절망적인 이제 그런 삶을 살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선인장
호텔처럼 자기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내어주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엄마는 그 이후로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말년 7개월을 그 누워서 실명한 채로 지냈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 엄마는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형수하고 같이 사는데 똥오줌을 누가 다 가려요. 기저귀 채우고 욕창 나면 늘 파우더 바르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형수하고 고부 간의 갈등이 계속됐더라면 정말 우리 엄마 말년은 비참하고 진짜 너무 막 이렇게 저주받은 그런 말년을 보냈을 거라. 근데 다행스럽게도 완전히 우리 삶이 달라져서 신기하게도 우리 엄마가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오름을 내려놓고 형수한테 딱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야기했나? 옛날에 우리 이제 목사님이 아플 때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못 하시게 돼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대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엄마 순서가 됐어. 그래서 우리 엄마도 자기 이제 인생을 1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제목이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 형수는 이제 자기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이런 게 이제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이제 집회를 하고 교회 갔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끝나면 1시간 하기 아쉬워가지고 이제 그날 그 말씀을 한 사람의 집에 가서 뒤풀이를 하는 이런 이제 풍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성은하에 우리 교회 형제들이 한 40-50명 몰려온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엄마 말을 듣고 받은 감동을 다른 형제들 발표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 토라스쿨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 엄마랑 사람들이 40명 왔어. 나도 그때 묻어 갔어요. 근데 우리 형수는 교회도 안 오고 있잖아. 거실에 딱 앉아가지고 맥주를 마시면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40명 더 가지고 다 이제 거실에 빙 둘러 앉았다. 근데 딱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눈치가 빠르거든. 그래서 우리 형수 보고 뭐 한마디 해보라 하니까 그때서 우리 형수가 술 기운이 있잖아요. 2시간 동안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2시간 동안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이 김씨 집안에 시집 와서부터 있었던 모든 원망, 한 이걸 독을 막 뿜으면서 다 토해냈다니까. 거기 뭐 엄마하고 저는 완전히 난도질 당했죠. 뭐. 내 동생은 난도질 안 당해. 내 동생은 요게 사근사근하 해가 형수님 보고 형수님 하고 막 용돈도 다 쓰고 막 있잖아요. 그런 걸 잘하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하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님한테 막 그때 우리 엄마하고 내하고 막 완전히 막. 근데 신기하게도 형수의 2시간 이야기 다 끝났어.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될까? 저렇게 막 자기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또 엄마가 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러면 이제 큰 전쟁이 나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제 어떻게 될까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형수님 앉아있는 식탁 의자 앞에 딱 가더니 무릎을 딱 꿇고, 그죠? 갑자기 내가 지금 소름이 돋네. 무릎을 딱 꿇고 그러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봉순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랬다.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전부 내 오름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나를 용서해다오. 딱 내가 요약하자면 이래요. 우리 엄마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근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실 우리 형수는 외롭잖아요. 김씨 집안에 시집와서 혼자 황씨라. 우리는 다 김씨고. 그러니까 뭔가 뭐 알게 모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사실 우리 형수는 이 김씨 집안에서 외로운 분이죠. 근데 하여튼 남편 만나는 바람에 정말 원치 않는 시동생들, 골대 있는 시동생 둘이나 딸려있고 있잖아요. 이걸 다 감당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거라. 말할 데도 없고 이랬는데, 처음으로 엄마가 이제 그 형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어떤 말을 계속 들어서 그렇죠. 선악은, 옳고 그름은, 특히 옳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로 소통하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늘 들었어, 이제.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선악과라고 불러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등장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뒀대.
이 나무라는 건요, 그 당시 이제 지금 수천 년 전 이제 이야기니까 나무 열매란 뜻이죠.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 그건요, 먹고 사는 양식이란 뜻이에요.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수렵하거나 채집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수렵이란 말은 토끼나 뭐 이런 작은 동물들 잡아먹는다는 뜻이고, 채집한다는 말은 과일이나 나무 이파리나 이런 걸 따서 먹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 선악,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깊이 소화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형수를 판단하는 거죠. 그 형수는 외롭게 이제 엄마하고 싸우다, 내하고 싸우다, 남편하고 싸우다 계속. 근데 그날 엄마가 그죠? 정말 이제 오늘 사과로 선인장이 자라듯이 사과로 선인장은 조금씩 자란다고 했죠. 어떤 우리를 살리는 어떤 말도 그죠? 내 안에 들어오면 조금씩 소화돼서 우리 생명을 자라게 해요. 우리 엄마가 이제 그때 교회에서 발표할 정도로 이렇게 생명이 자랐으니까 신기하게도 형수 앞에 딱 가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엄마에게는 형수가 제일 미운 원수라. 원수가 따로 있지 않거든요. 가장 가까운 데 있다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내 원수야. 남편이거나 뭐 시물이거나 뭐 뻔하잖아요. 원수가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 원수인 줄 알지? 아니에요. 살아보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중에 원수가 있다니까. 참 웃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소통하고 싶은 대상이기도 해. 알고 보면 내가 가장 미워하는 대상은 내가 가장 소통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네가 그렇게 해봐라. 왜 네가 그러노? 이렇게 자꾸 상대방에게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어떤 말을 계속 듣기 전에는 항상 이제 그렇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근데 그날 감동적이게도 엄마가 형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 무릎 꿇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요? 나는 찍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지.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죽음을 내놓는다 이카죠. 엄마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완전히 내놨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죽음이죠. 나는 옳은데 하는 것에 대한 죽음. 우리가 상대방을 살리려면 내가 옳다는 것이 처리돼야 돼요. 내가 옳으면 절대로 상대방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내 옳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책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똑같은데 엄마의 지식과 정보가 옳잖아요. 초딩 3학년이라면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달하잖아 애들이. 그러면 이제 내 3학년에 대한 내 기준을 가지고 애를 혼내야 되는 거라. 근데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는 꼭 이래야 되는데 하는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심하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엄마들 뭐 노력할게요 하고 결심할게요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내가 봐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먹는 거죠. 본다는 말은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보다 보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명품백을 계속 봐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명품백을 가지고 싶잖아. 명품백이 내 안에 소화된다니까? 그럼 내가 무슨 대출을 받더라도 사야 되죠. 그러니까 명품백을 안 보는 게 좋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을 계속 보면 이상하게 그 삶이 내게 들어와서 쑥 소화된다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해서 형수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완전 해피엔딩이 됐어.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이제 성숙한 생명으로 그거 다 살리고, 형수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너무 아름답다 하고, 형수는 형수대로 그동안 많이 고생했다 하고, 이 말 못하고 지금까지 참고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나 하고, 시원하게 말 잘했다 하고, 이렇게 다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도 살고, 엄마도 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7개월 동안 실명한 채로 보성우나 201동, 101동인가? 2층에서 자기 방에 갇혀 지냈어요. 저는 그때 어둠이 얼마나 두려운 건가를 알았어. 엄마가 늘 오랫동안 산 집이기 때문에 엄마 방 바로 옆에 문칸방 그 화장실이 있어요. 현관 바로 옆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실명했더라도 매일 다니던 곳이니까 화장실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이틀이 딱 지나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거라. 처음에는 감각으로 이렇게 벽을 짚고 농을 짚고 이래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틀이 딱 지나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어디에 농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라 이제. 그 빛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엄마한테 빛이 없으니까 이제
화장실도 못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병을 7개월 했는데, 하루는 엄마가 우리 형 집 거실에 이제 흔들 의자가 있었거든요. 흔들 의자 엄마가 이렇게 늘 의자에 이렇게 앉으셔서 편안한 자세로 의자를 흔들면서 손주들이 다니는 영남고등학교 담을 쳐다보고 이랬는데, 두 눈을 실명하신 어느 날도 그렇게 두 눈을 실명한 채로 이렇게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고 있었다니까, 의자는. 근데 우리 형수가 엄마 인생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날 막 갑자기 엄마 그 흔들 의자를 막 형수가 막 미친 듯이 흔들면서요. 어머니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제발 매달려 보세요. 하면서 막 낫게 해달라고 좀 빌어보세요. 하면서 막 형수가 막 울부짖더라고. 엄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 인생은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 질병이 혹시 내게 안 오고 상근이한테 오거나 응? 우리 명수 명훈이한테 와서 어쩔 뻔했노? 이렇게 딱 형수한테 말하는 거야. 이 놀라운 이 이야기죠. 그냥 인생으로서 오는 질병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엄마. 이게 해탈한 경지죠, 해탈.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왜?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냐하고 뭐 또 전보로 가고 굿하고 뭐 다 하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잔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통사고 나서 받치면 그냥 깨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것뿐이면 이제 인생은 너무 비참하죠.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고. 근데 또 다른 삶이 있는 거라. 우리 엄마처럼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정말 복되게 추수하는 거죠. 그리고 7개월 동안 뭐 저도 가끔 가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 이틀은 제가 가서 이제 어머니 뭐 이렇게 돌아 눕히고 뭐 파운드 치라고 한 건 했지만 대부분은 우리 형수가 했잖아요. 물론 형수가 뭐 딸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해보면 알겠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죠. 저도 이렇게 엄마가 그렇게 실명해가지고 온몸이 마비되고 있으니까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엄마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엄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이제 남인 형수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7개월을 온갖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엄마를 간병하고 그렇게 떠나보내게 됐어요. 엄마는 살아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인장 호텔은 애리조나주 사막에 있는 멕시코 북부에 있는 선인장만이 아니에요. 이걸 인격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앞에서 이런 선인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 선인장처럼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금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벌써 우리 엄마가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2016년이에요. 제가 아직도 우리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도요. 그저 부모님에게서 받은 영향이 평생 간다니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래서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거라. 그냥 단지 뭐 오늘 뭐 이렇게 뭐 점수 몇 점 더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을 길게 보면 이 선인장의 나이가 200년이야. 200년. 우리 어머니는 여기 신라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여기 가면 진천역에서 조금 내려가면 저 유천교인데 신라병원 있죠. 그 우리 형 후배가 하는 병원이거든. 그 여기 보성은하에 있다가 급하면 거기 입원하고 이랬거든. 왜냐하면 더 이상 큰 병원에 가도 안 되니까. 그 신라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의식도 없고 이런데 발부터 다 차가져 와서 이제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엄마하고 같이 지내던 분들도 와서 막 다리 주무르고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내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뭐 연결해가 이상하게 삐삐삐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이제 흐려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형이 엄마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뭣도 모르고 따라서 한마디씩 다 했죠. 어머니 무의식 중이라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가시라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 안 해도 이미 저는요, 어머니한테 할 효도를 다 했어. 왠 줄 알아요? 제가 아까 40이 넘도록 용돈 한 번 못 드렸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그게 뭐 아쉽거나 안타깝지 않아요. 제 삶이 변화해가지고 정말 엄마한테 깊이 감사했거든요. 내가 철이 없을 때는 늘 엄마를 원망했어. 학교 좀 보내주지. 왜 나는 학교 안 보내주노?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형은 중학교를 못 갔지만 고등학교를 갔어. 얍삽하게 혼자. 형이 고등학교 가니까 우리 둘은 더 진로가 막히는 거라. 그래서 그게 늘 내게 원망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유일한 선택인데, 외길인데, 형이라도 가서 뭐 공부를 해야, 사실 그래가지고 형이 지금 의사 돼가지고 우리 집안이 좀 형편이 괜찮아진 거잖아요. 외길인데도 나는 자기중심적이니까 집안 전체를 생각하는 이런 개념도 없고요. 맨날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이랬어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23년 전에 제 스승을 만나서 엄마처럼 다른 말을 계속 들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어떤 말. 우리 목사님이 제보고 바로 카더라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캐딱하대. 상도는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목사님 상담할 때 처음 그랬다 했죠.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다. 근데 그 이유가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거죠. 여기서 아버지란 말은 육신적으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살아계시면 경제적으로 뭐 좀 괜찮고 그래서 학교도 보내주고 할 거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인생을 인도할 누군가, 내가 조언받고 상의하고 의지할 누군가, 이거죠.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아버지, 인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인도자가 없어가지고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걸 내가 결정했어요. 노름도 내가 결정해서 하고요. 데모도 내가 결정해서 하고 아무한테도 상의 안 하고 그냥 내 꼴리는 대로 막 이렇게 살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다 망해가지고 마누라가 애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근데 이제 23년 전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돌이켰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제 생명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온 우리 교회 앞에서 내가 울면서 간증했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들으라고. 엄마 살아계실 때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죠. 난 엄마한테 정말 나를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하루는요, 여기 대구공전 옆에 YWCA인가? 수영장 있죠, 수영장. 하루 내가 우리 교회 어떤 내 후배 가족하고 우리 가족이 YMCA 수영장에 갔어. YWCA인가? 그 학산, 그 뭐 있죠? 올림픽 기념관 수영장. 거기 갔는데 나는 이제 그 후배한테 저거 배우려고, 수영 배우려고. 갔어. 우리 애하고 이제 두 집 애가 6명이 갔어. 근데 그 전기권을 끄는 사람들이 뭐 주로 저 레인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뭐 수영 배우는데. 근데 좀 있으니까 내하고 같이 갔던 우리 교회 후배가 영희 엄마라고 있어요. 걔가 내한테 오더니 오빠 하면서 왜? 하니까 저기 1레인에 저 봐라. 저쪽에 1레인에 있는 할머니 좀 봐라 하면서 혹시 오빠 엄마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가서 진짜 보니까 우리 엄마인 거야. 근데 1레인에 있는 그 할머니가요. 물에 떠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배영을 하고 있는 거야. 수영을 하도 오래 다녔는가 봐. 나 그거 몰랐는데. 그날 내게 뭔가 팍 보이는 거야. 계시가 보이는 거라. 야, 우리 엄마가 혼자 홀로 가부돼가지고 그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 그죠? 바다에서 늘 파도 치고 막 험한 그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고 저렇게 물에 떠 있는 마치 배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우리 삼형제가 알고 보니까 엄마의 전적인 은혜로 엄마라는 배에 타고 그 험한 바다를 지나왔구나, 건너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YMCA 수영장에서 우리 엄마가 배영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내게 얼마나 깊이 새겨지네. 마침 그 근처 날, 그 전후로 해서 내가 타이타닉을 봤거든. 뭔가 오버랩 되잖아요, 이게 이미지가. 이게 창의성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교회 집회인데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내가 간증을 했잖아요. 엄마도 있고 엄마 친구들도 있고 다들 온 교회 형제들 다 듣는 데서 맨날 옛날에 내가 원망하고 막 익혔는데 그날 처음으로 엄마의 은혜로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엄마라는 방주에 타고 오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가 이런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그때는 온 교회가 막 울고 막 감동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은 내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날의 감동을 내가 재현을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나 용돈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전혀 뭐 애달거나,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뭐 슬프거나 연민이거나, 이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니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가장 그죠? 효도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지? 한번 해봐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 감사와 은혜보다 원망과 서운함이 더 크거든. 이게 미쳤어. 우리는 다. 왜? 옳고 그름이 우리를 덮어가지고 알아요? 땅에 어떤 거대한 물이 덮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농사를 못 지어. 씨를 뿌려도 뭐가 안 나. 씨가 둥둥둥 떠내려가죠. 자, 인생을 이런 상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제일 앞부분이 이렇다고 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땅이 있는데 땅 위에 두터운 물이 덮여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어떤 좋은 씨를 뿌리려고 해도 뿌릴 수가 없어서 지금 배회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인생의 상태거든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라는 두터운 물이 우리를 덮어가지고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이 별로 없어요. 소중하죠. 애틋하죠. 그래서 뭐 생일 되면 가져요. 용돈 드리죠. 근데 진심으로 내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큰 병에 걸려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문둥병. 모든 인생은 문둥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문둥병 어떤 병인 줄 알아요? 신체 일부가 툭툭툭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 이게 문둥병이라. 나병이죠, 나병. 문뒤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는다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문둥이가 이렇게 신체 일부가 툭툭 떨어져 나가도 코도 뭉그러져. 그러면 문둥이가 자기 얼굴이 너무 그러니까 콧구멍에다 마늘을 끼워가지고 코를 이렇게 복원하는 거라. 자가 성형을 하는 거지. 근데 어떤 놈이 와서 그 마늘을 빼먹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라.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은 그래서 그죠? 내 생명의 일부가 아픔을 당해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신약 성경도 읽으면 예수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문둥병자를 고쳤대. 신기하죠? 무슨 외과 의사도 아니고. 요즘은 문둥병은요 약이 발견돼가지고 DDS인가? 그죠? 약으로 다 나아요. 이제 더 이상 뭐 천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외과 의사가 문둥병을 그렇게 치료했다면 지금 예수 필요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라. 모든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소중한 가족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감각을 상실하는 거라. 그죠? 감각이 없으니까 이 손마디가 툭툭 떨어져 나가도 잘 모르고 이렇거든요.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머니 은혜에 대해서 은혜는 찌라리고 둘째 치고라도 뭐 조금이라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매일 뭐 당연하게 살았다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문둥병이 치료됐잖아요. 내 감각이 살아났어요. 감각이 살아나니까 엄마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회한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제3날 되잖아요. 우린 잔치를 하잖아. 보성은하에 맨날 어머니 기일이 7월 둘째 주쯤 되는데 우리 형제들끼리 맨날 모여서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다가 요즘 한 5년 전부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저를 좋아하는 많은 엄마들 있잖아요.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듣고 그죠? 여기도 와서 같이 살고 아니면 심지어는 제가 다니는 교회도 같이 나오는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엄마들 우리 형수가 다 초빙을 해. 그래가지고 막 어떤 날은 한 30명씩 와가지고 엄마 기일날 우린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제사 대신 이제 어머니 인생을 추억하고 이제 하는 이제 형이 먼저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서로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길이 막 잔치가 돼요, 잔치. 전부 울고 막 감동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엄마는 보더니 세상에 이런 추도식을 처음 봤대. 이런 제사를 처음 봤다고. 살아있는 제사죠. 그러니까 이 선인장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잘 돌이켜보면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를 살린 우리 엄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선인장 호텔 같은 스승이 있잖아요. 내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었는데 그죠? 저를 그렇게 전적으로 살렸어요. 우리 와이프 앞에 나를 보증했다니까.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그렇게 하고 그 후로 제가 계속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점점 자라나거든요. 생명이 자라나. 여러분들도 그래서 혹시 정말 내가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그 은혜를 감사하고 싶은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강의를 계속 들어봐. 집요하게. 계속 듣다 보면 내 안에서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제 강의를 듣다가 어떤 엄마들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정말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이런 엄마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번에도 누가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가슴이 먹먹해져서 앞이 안 보여. 자식으로부터 이 말 듣는 게 부모님으로서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 돈 줘도 안 받는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받고? 아니, 어떤 어머니 진짜 돌려주더라니까? 아니, 어떤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시어머니한테, 제 강의 듣는 어떤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직접은 말 못하고 편지를 써서, 그죠? 그 용돈하고 어버이날, 몇 년 전 어버이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전화가 왔더래. 그리고 다음날 찾아와서 그 돈을 도로 돌려주더라니.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어머니께서 우리 애기 아빠를 잘 낳아서 잘 길러주셔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라. 자기 아들도 칭찬하고 엄마한테 감사하고 이러니까 시어머니로서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잖아요. 이거 죽었다 깨나도 말하기 어렵거든. 시어머니께서 우리 남편을 잘 길러주셔서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좀 가정교육 잘 시키가 장가를 보내지. 그러면서 우리가 옳고 그르고 말하면 다 이래 말해야 돼. 뭐가 씌어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알고 보면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 남편 없었으면 다 놓쳐내라. 뭘 몰라.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까딱하면 놓쳐야 될 뻔한 걸 전부 구해줬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있잖아. 저도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 없었으면 나는 어디 홈리스 됐을 거라. 홈리스. 내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봐서요. 저는 딱 홈리스 될 스타일이야. 지하철 불황자. 근데 우리 와이프가 늘 저 학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제 먹여 살려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하도록.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철들고 나서 이제 제 스승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비로소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하게 됐다니까. 여보, 내하고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내 같은 인간하고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길이에요. 선인장 모텔 같은 사람. 누군가 내 앞에서 길이 된 사람. 이게 중요한 거라. 아이들도요. 게임을 배우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요? 사람한테 배워. 동네 형아들. 사촌 형들. 원래 이래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오랫동안 우리 인간 세계에 이렇게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이 말이 그죠? 완전히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은 안 돼. 사람은 믿으면 안 돼. 특히 기독교 일반에 이런 사상이 많아요. 사람은 죄인이야.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물에 덮여 있을 때는 그렇지만 물이 거쳐지고 나면요. 그냥 사람이라는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 거기서 이렇게 거대한 선인장이 난다니까? 키가 얼마?
키가 20m, 무게가 8,000kg, 200년을 사는 선인장이, 근데 이 제일 마지막 장면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이 큰 선인장이 쓰러졌어요. 선인장은 죽어서도 쓰이고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요, 이씨. 이거 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주위에는 온통 아주 조금씩 자라는 선인장 숲이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몇은 뜨겁고 춥고 비오고 메마른 날들을 다 견뎌내고 또 다른 선인장 호텔이 될 만큼 크게 자라겠죠. 이게 생명이죠. 생명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자라요. 근데 지식은 절대로 자라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교육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은 항상 자란다고 했죠. 왜? 생명을 가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왜냐면 아이들은 자라게 돼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생각하면, 관념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요게 지금 이래가지고, 한번 뭐 학교 안 가면 영원히 안 가려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막. 이게 전부 우리 생각이죠. 실제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에서는 실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라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라요. 마네킹은 절대로 자라지 않거든요. 저를 봐요. 여러분들 23년 전에 저를 못 봐서 그렇지. 23년 전에 저는요, 하루에 담배 2갑 피우고요. 눈은 완전히 쪽제비처럼 째져가지고. 내 별명이 독사였어요. 당구장에 당구 치는데 후배들이 다 카더라고. 맨날 내기 당구 치러 다니고 노름하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몸무게는 지금보다 14kg 덜 나가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찐 체형이 아니죠. 지금 내 57kg, 요 정도 나가요? 67kg. 근데 이제 23년 전에 우리 목사님 처음 만날 때 52kg 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보고 베트콩 같다 했다니까? 인생에 여유가 하나도 없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막 할퀴려고 덤벼들고 막 있잖아요. 누구하고 말을 섞으면 내가 논쟁하고 이랬어요. 진짜 여유 없이 살았는데, 내가 선인장 모텔 같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선인장 모텔에서 나오는 수분, 여기 보니까 이 선인장 모텔이 희한한 게 있잖아요.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한다고? 자기 안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키를 키운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별일 없을 때 어떤 말을 잘 들어두라고 했죠. 흉년일 때, 풍년일 때. 우린 풍년이라고 내 인생에 별일 없다고 대충 지나가요. 근데 나중에 뭐가 온다고요? 흉년이 와요. 7년이 풍년이면 7년은 흉년이란 말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년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흉년을 예비하는 거라. 프레드릭이 그렇게 했죠. 저는 프레드릭 가지고 강의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겨울이 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내게 다른 무엇이 있어요. 다른 양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인장은 신기하게도 물을 머금고 있다가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버티고 산대. 그렇게 해서 아름드리 선인장이 돼서 많은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 자기를 허비하는 거죠. 이 허비한다는 말이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제 스승을 보면 우리 앞에 자기 모든 것을 허비했어요. 특히 저 같은 이 가능성 없는 청년에게 그래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스승이 80이 넘어가지고 거의 좀 있으면 이렇게 이 선인장 읽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돌아가실까 이런 재수없는 생각이 갑자기 나던데. 근데 우리에게 희망인 게 뭐예요? 다른 또 많은 선인장들이 밭을 이루고 있다, 숲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수많은 또 다른 선인장들 이렇게 속에서 지금도 그렇게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승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하니까 형들이 우리 스승을 대신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고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저도 미국을 2번이나 갔어요. 앞으로 또 가게 될지도 몰라. 우리 연구소 내가 휴강하는 날은 딱 그날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미국 가게 될 때. 그때 되면 한 달쯤 우리 연구소 문 닫아요.
하여튼 여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시는 우리 엄마들도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 사람이 곧 길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 그죠? 또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고요. 전부 사람은 안 된대. 사람은 못 믿는데.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옳고 그름이 끝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그죠? 자기 인생을 멘토로 여기고 의탁하고 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길이 없었는데, 그죠? 이 선인장 호텔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죠. 저는 정말 암울했기 때문에 23년 전에 학교 강의 가서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우리 마누라가 아이 키우는 게 서글퍼 보여서 내가 4살 때 아이를 뺏어가지고 내가 키웠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왜 나는 완전히 실패하고 망했으니까 노름에 손대가지고 전 재산 다 날렸죠. 운동권 해서 능력 없죠. 할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마누라가 학교 가서 돈 버니까 내가 그래도 와이프를 도와야 되잖아요.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제 스승을 만나고 나서 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와이프를 어떻게 도울까 고민해서 유일하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애 키우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비참한 지난 날이 아이 키우기도 10년 하니까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얻는다고. 내가 아이를 10년 키우니까 이 자녀교육 최고수가 됐잖아. 이거 전적인 은혜예요, 진짜. 제 능력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상한 길이 열리더라고. 그리고 또 10년 전부터는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누가 권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됐죠. 또 여러분들 만나니까 제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금요일마다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와주는 분들 때문에 제가 금요일이 제일 신난다고 했죠. 옛날에는 진짜 명맥이 끊어질 뻔했다니까. 한 5년 전에 제가 더 이상 이제 공부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계속 행복 이야기, 소통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수성군마다 발을 딱 끊대. 그러고 나서 호설지 강의가 없어질 뻔했다니까. 그때 10명 요래 나왔어. 그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아줌마가 저기 현숙 씨잖아. 우리 영어방 선생님. 잠수는 영어를 책임지고 있는. 저분이 자기 동네 하늘채 엄마들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망할 뻔하던, 그만둘 뻔하던 강의가 계속됐어요. 그 신기해.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안정돼가지고, 이제는 연구소가 있고 이러니까, 엄마들도 안정적으로 올 수 있고, 저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생태동화를 가지고 뭐 읽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걸 가지고 엄마들이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 더 좋아요. 애들한테. 참 좋아.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과 함께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야기를 꼭 해야 돼요.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된다 하면 안 돼. 그럼 애들이 불안해지고 자기 안으로 갇히게 되고 이래요. 어쨌든지 뭐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사람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나오는 그 꼬마 제재가 그 이상한 아저씨 만나죠. 포르투갈라는 아저씨를 만나. 그죠? 물론 라임 오렌지 나무도 자기가 외로울 때 뒤뜰에 있는 라임 오렌지 나무한테 가서 막 대화하고 위로받고 하지만 그건 너무 서글프잖아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사람, 포르투갈 아저씨를 만나서 같이 놀고 따라다니고 뭐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서 제재가 성장하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인생 앞에 그런 훌륭한 어른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잘 자라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